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화 매핑이고요. 이제 실습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정말 최악의 경우에 실습이 폭망하더라도 제가 실습하는 걸 보시면 되니까, 네,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되니까. 이제 JPA에서는 크게 사실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랑 광경 DB를 중간에서 뭔가 어떤 식으로 되지 매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매핑하는 과정, 그러니까 설계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 JPEG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제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약간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사실 JPEG에 대한 기본기를 다 이해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이제 헬로우 JPA를 해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H2 데이터베이스를 왜 쓰냐면 얘가 1.5메가짜리 DB예요. 사실 막 오라클, 마이스큐엘 이런 거 깔려면 용량이 엄청 많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현업에서 뭔가 쓰기는 애매한데 테스트용으로 쓰기엔 참 좋아요. 네. 저희도 현업에서 이제 테스트 코드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걸 메모리에 올려서 많이 쓰거든요. 1.5메가니까 그냥 자바에 그냥 묶어서 배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메이븐 하셨고, 그러니까 메이븐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바 라이브러리 다운받는 거. 그러니까 자바 라이브러리 예전에는 다 한 땀 한 땀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븐이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자동화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폼.xml 파일 그거 있는 거죠. 네. 자바 라이브러리랑 빌드 관리해주고, 네, 의존성 관리해주고. 이제 처음에 객체 매핑하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이거 끝나고 실습을 하죠. 한번 쫙 빠르게 하고 제가 처음부터 하면서 실습을 할게요. 먼저 이 멤버라는, 그러니까 지금 실습이 아니고 제가 쫙 하고 다시 실습하면서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먼저 멤버라는 걸 만들어야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멤버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id랑 name을 넣어주고요. 테이블을 만듭니다. 멤버 테이블을 만들고요. id, name 넣어주고 pk는 id다. 지정해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JPA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골뱅이 entity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골뱅이 entity라는 걸 넣어놔야 이제 이거는 JPA가 DB랑 매핑하는 클래스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하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골뱅이 id 이거는 DB에 PK랑 매핑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럼명은 이게 id면 그대로 id가 되고요. name이면 그대로 name이 됩니다. 필요하면은 바꿀 수도 있어요. DB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유저 name이고 여기는 name이면 그걸 중간에 또 매핑을 이름을 바꿔서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으로요. 네. 이렇게 매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JPA는 기본적으로 persistence.xml이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JPA 설정 파일인데 이거를 메타에 persistent XML에 넣으면 됩니다. 지금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실습할 때 같이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 파일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냥 대충 들으시면 돼요. 이제 XML 문서에다가 이 persistence unit이라는 게 있고 막 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넣고요. 그 다음에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SQL을 실제 보여줄 거야 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옵션들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 옵션에 보면 JDBC 드라이버 뭐 쓸 거야? 우리 H2DB에 접근하니까 H2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ID 비밀번호 뭐야? 접근 URL 뭐야? 라고 이제 적어놓은 거. 아까 접근 URL 보셨죠? 우리 DB 접근할 때 그 URL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hibernate.dialect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javax.persist로 시작하는 거는 JP에서 표준화한 겁니다. 근데 이 hibernate로 시작하는 거는 hibernate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이버네이트를 쓰신다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 80% 이상, 90%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 이걸 쓰신다고 보면 돼요. 하이버네이트를. 그러면서 이 다이어렉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방언입니다. org hibernate.dialect.h2 dialect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h2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때문에요. 이게 왜 있냐면 네. JPA는 특정 DB에 종속적이지 않은 기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DB입니다. 자 보세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SQL 문법과 함수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를 표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참 끝까지 안 도와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돈 제일 많이 버는데 오라클은 끝까지 안 도와줍니다. 네. 왜냐? 자기들이 종속적으로 해야 DB를 못 바꾸거든요. 그렇겠죠? 뭐라도 락킹을 걸어야 개발자들이 막 오라클 너무 비싸 막 한 달에 막 1억씩 내야 돼 막 그러면 갑자기 좋아 우리 비용 절감하자 오픈소스를 바꿔 마이스큐엘을 바꿔 하는데 막 쿼리를 막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막
장애나기 딱 좋겠는 상황이 되면 이제 못 옮기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락킹도 있고 뭐 본인들의 최적화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변 문자, MySQL은 바차고 오라클은 바차2예요. 그럼 다르죠. 문자를 자르는 함수, SQL 표준은 서브 스트링이라는 건데 오라클은 서브 STR이에요. 뭐 지금은 이게 표준 함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징이 제일 문제예요. 페이징이 MySQL은 리미트랑 걸면 되는데 오라클은 로우넘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로우넘 어떻게 합니까? 3뎁스로 이렇게 탁탁탁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페이징 넣고 막 복잡하게 짜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라클의 양반이고 그 MS SQL 같은 경우는 9버전 같은 경우는 더 헬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자바 코드 내가 똑같이 짜는데 서로 다르게 동작해야 되는 건 말이에요. DB마다. 그래서 이거를 방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SQL 표준을 지키지 않거나 특정 데이터베이스만의 고유한 기능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서울말을 쓰고 있는 거죠. 안 다가오시나 보네요. 네. 안 웃기네요. 네. 망했네요. 네. 저는 서울 방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언이 사투리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JPA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얼렉트라는 거를 인터페이스가 있고 요 중에 MySQL 다이얼렉트, 오라클 다이얼렉트, H2 다이얼렉트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JPA를 통해서 페이징 API를 딱 소출하면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페이징 API 쿼리가 나가요. 그거를 내가 옛날에 DB마다 다 했지만 이제는 방언이랑 해줍니다. 이제 제 옛날에 경험을 말씀드리면 요 SK 그룹사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룹사에 모 회사에 있었을 때인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MySQL 계열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거의 끝날 쯤에 이거는 커머스다 밀어주자 해서 위에서 밀어주셔가지고 돈이 빵 나오면서 오라클 써가 된 거예요. 그럼 중간에 개발 다 했는데 오라클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데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JPA 요 방언을 MySQL에서 오라클로 바꿨어요. 그리고 몇 가지 매핑 정보 있거든요. 그것만 바꾸고 실제 성능 최적화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끝났어요. 물론 오픈하고 나하고 하려면 일이 엄청 많았겠죠. 근데 오픈하기 전이어서 그렇지만 물론 콜이나 이런 거 거의 손댈 게 없었어요. 네. 왜냐? JPA가 이걸 다 추상화해놨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거 경험하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네. 옛날이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hibernate.direct 속성에다가 H2냐 오라클이나 이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쓰는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뭐 그건 설명드렸고 지금 실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냐 하면 일단 여기까지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노트북을 여시고요. 자, 이제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링크를 들어오셔도 되고요. 제가 그럼 두 군데다 일단 다 할게요. 이 문서에다 넣어놨고요. 이거를 여러분 여기 H2 데이터베이스 띄우시면 여기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에다가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이거 있어서 드랍 시켜야 되겠네요. 드랍 테이블. 이게 가끔 오래 있으면 세션이 끊기거든요.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생성해서 이게 보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처럼 셀렉트 쿼리를 날려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멤버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디를 띄우시겠어요? 네. 자, 하시고 여기서부터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뭐냐면 최대한 스프링 프레임워크 없이 하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이게 스프링도 하나의 기술이고 JPA도 하나의 완전 독립된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막 스프링에 엮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 나쁘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JP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말 메인 메서드부터 써가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없이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제 이 부분은 좀 눈이 나빠도 이게 확대가 안 돼서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자, 여러분 이제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STS를 켜시고요. 아니면 다른 툴이 자신 있는 분은 다른 툴을 쓰시고요. 여기서 일단은 U에 보시면은 요 other 가셔가지고요. 메이븐을 검색하시면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일단은 넥스트를 하시고요. 메이븐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심플 프로젝트 요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뭐 물어보는데요. 이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로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저는 뭐 hello JPA로 할게요. 네, 아무거나 하시고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 아이디랑 아티팩트 아이디 아마 두 개는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hello JPA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 확대가 잘 안 돼서 제가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하고 피니시 하시면 여기에 hello JPA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표준 메이븐 아키텍처 구조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우선 라이브러리를 뭘 써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 생성되신 분은 이 form.xml이라고 있거든요. 처음 딱 열면 저희는 메이븐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form.xml 열어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되신 분, 아직 안 되신 분, 네, 안 되신 분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선은 제일 먼저 라이브러리를 넣어야 되겠죠. 저도 뭐 외우지를 못해서 여기서 제가 준비해 온 걸 가지고 빨리빨리 넣겠습니다. 아하, 잠깐만요. 디펜던시가 사실 제가 인텔리제만 쓰거든요. 진짜 이클립스 오랜만에 쓰니까 실행도 못 시키겠더라고요. 네. 자, 디펜던시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해주세요. 이 정도는 뭐 치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라이브러리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건데 아마 아까 스프링 프레임워크 통해서 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받아져 있을 거고요. 일단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메이븐 디펜던시라는 곳에 이제 하이버네이트 코어라는 라이브러리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저장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예, 버전 밑에다가 이 부분을 디펜던시스입니다. 복수고 여기서 이제 단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버네이트 다시 엔티티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넣으시면 나머지 라이브러리가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5.3.7.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버전이 JPA 2.1을 쓰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야 되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거든요. 1.4.197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은 거랑 동일한 버전입니다. 혹시 H2를 옛날에 받아두셨던 분들은 이거랑 안 맞으면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잘 보시면 지금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이제 눈에 잘 안 보이게 그냥 감으로만 들으세요. 자, 말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버네이트 엔티티 매니저라는 거가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많은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븐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라이브러리를 하나 받으면 지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 땡깁니다. 근데 하이버네이트 엔티티 매니저를 땡기게 되면 이 하이버네이트 코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자바 X 퍼시스턴스 API 다시 2.2라고 되어 있거든요. JPA 인터페이스도 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버네이트 코어랑 JPA 인터페이스를 다 땡깁니다. 네. 그러니까 얘만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아직 안 되신 분. 여기까지 다 되신 분. 네, 아유, 반응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클래스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잠시만요. 자, 저는 일단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갈 건데요.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바, 여기 중요합니다. src 메인의 자바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hello jpa라는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잘못 만들었네요, 이런. hello jpa라는 패키지를 만드시고요. 거기에다가 일단은 여기 메인을 만들겠습니다. 네, 메인을 만들고 메인은 네 인텔리J 단축키를 막 쓰고 있네요. 지금 뭐였죠? 메인이었나? 아, 뭐였죠? 가르쳐 주세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네, 제가 오늘 강의를 받으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맥에서 지금 완전 멘붕 상태입니다. 네. 잘 몰라서 그냥 칠게요. 네. 그래서 하고 실행이 일단 되는지 일단 실행은 되는지 봐야 되겠죠. 네, 실행을 해서 네,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단 헬로가 찍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라이브러리 잘 받아졌고 자바 잘 실행되는 만 본 겁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분 손. 감사합니다. 네. 아직 잘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패키지명을 엔티티라고 할게요. 그냥 엔티티로 했나? 도메인으로 했나? 나는 엔티티라고 할게요. 그러면 hello jpa 밑에 엔티티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클래스 멤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롱의 id에 스트링의 네임을 넣겠습니다. 자, 좀 키워드릴게요. 그리고 얘에서는 당연히 이 entity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잘 보세요.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java x.persist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고르셔야 돼요. 다른 걸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JPA 표준 인터페이스거든요. 막 하이버넷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고르셔야 됩니다. 네. java x.persistence.entity라는 거를 임포트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id는 저희가 pk이기 때문에 pk를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d라고 또 java x.persistence 거를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기본적인 DBUI의 매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그 getter setter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JPA가 기본적으로 뭔가 getter setter랑 생성자 같은 게 있어야 얘가 다 그것들을 통해서 동작을 하거든요. 네. 네. getter setter 만드는 거 할 줄 아시죠? 네. 모르면 옆에 물어보시고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네. 요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getter setter는 없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일단 다 만들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패키지가 hello jpa.entity입니다. 여기는 네.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럼 사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파일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src 메인의 리소시스라는 거, 이게 PT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단은 이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JPA가 제가 실행을 할 때 이 파일을 읽어서 DB에도 막 붙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 스프링 부트 같은 걸 쓰면 얘가 부트가 이런 거 없이도 동작해요. 제가 내부적으로 다 코드를 가지고 동작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딱 처음 스프링 부트로 바로 써버리면 스프링 부트가 다 알아서 해버리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도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표준 스펙에서 어떻게 도는지 일단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얘를 저도 이거 다 칠 수가 없어서 복사를 해서 저 먼저 붙여보고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이제 리소스거든요. 클래스 파일은 src 메인의 자바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XML 같은 리소스는 src 메인을 리소시스라는 폴더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폴더를 만들고요. 메타 다시 inf 대문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파일명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persistence.xml 파일을 만들고 이게 복사를 하면 그게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이런 그 따옴표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잠시만요. 서버라면 옮겨서 복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런 난리 났네. 제가 네, 살았습니다. 인텔리제이 있는 걸 복사할 때 잘 되네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해드릴게요. 네. 이 옵션이 이제 없어도 되니까 지워야 되겠다. 네, 잠시만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네, 복부 잘 되네요. 네, 넣어주세요. 그냥 뭐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저장만 잘 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신 분 손 들어줘 봐주세요. 네, 아직 진행 중이신 분. 네, 거의 다 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PT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JPL을 통해서 할 때는 먼저 요 뭐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이거를 목차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바로 그냥 코드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먼저 JPA에 보면 persistence라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설정 정보를 읽은 다음에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엔티티 매니저라는 걸 만드는 이제 공장 같은 건데요. 엔티티 매니저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트랜잭션 단위로 업무를 처리할 때 항상 엔티티 매니저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이렇게 짜면 되는데요. 제가 우선 한 줄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이클립스에서 라이브 코딩 자신이 없어서 메인에다가 여기 persistence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신이 없네요. 네, 자, 잠시만요. 네, 아이고, 이거를 옆에 치워야 되겠다. 네, 먼저 이 persistence create entity manager factory 해서 이 헬로라는 걸 넘겨줬습니다. 이 헬로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persistence XML에 보면 persistence unit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헬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 헬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이 설정 정보를 가지고 로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띄우고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이렇게 변수로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 뭐가 이렇게 뜹니다. 뭐가 이렇게 뜨면 일단 된 거예요, 여러분. 네. 뜨고 아마 종료가 안 될 건데요. 이렇게.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좀 클로즈 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네. 하고 종료되고요. 막 주석에 보면 밑에 보면 막 DB 접속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실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게 되면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서버 띄울 때 딱 한 번을 로딩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유저가 접근해서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태울 때마다 이 팩토리에서 엔티티 매니저라는 거를 꺼내서 써야 됩니다. 네. 엔티티 매니저 자체가 거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JPA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성공하신 분? 네. 아직 진행 중이신 분?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그 임포트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임포트가 javax.persistence 패키지 쪽입니다. 이게 자바 표준 패키지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엔티티 매니저를 꺼내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EMF라는 걸로 그냥 축약해서 쓰는데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점 create entity manager 하시고요. 엔티티 매니저 보통 EM으로 줄여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하시면 이게 자바 메인 메서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성했지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고객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거는 트랜잭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JPA의 모든 활동은 트랜잭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트랜잭션을 얻으신 다음에 타입이 엔티티 트랜잭션 엔티티 자, 먼저 트랜잭션을 얻고요. 그 다음에 tx.begin 합니다. 그러면 트랜잭션이 실제 시작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커넥션을 가져온 다음에 실제 트랜잭션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멤버 객체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멤버는 new member 하고 member.set 원래는 사실 제가 set 이런 걸 잘 안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헬로 월드니까 그냥 할게요. set에서 뭐 id 예를 들어서 롱 값이니까 뭐 제가 100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바에서 롱 값은 꼭 여기 L 붙여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타입이 안 맞다고 에러가 날 거예요. member.set name은 이렇게 해놓고 엔티티 매니저에다가 여기가 이제 진짜 JPA의 그거죠. persist라는 게 있는데요. 이 persist가 영구 저장하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만드신 멤버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겠죠? tx.commit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해주고 마지막으로 em.close 그 엔티티 매니저는 다 쓰고 나면 꼭 닫아줘야 되거든요. 하고 이거를 닫고 이렇게 하시면 자, 아이고 잠시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자, 실행하면 여기 밑에 이 쿼리가 인서트 쿼리가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H2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을 하면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라고 나오게 되죠. 실제 DB에 데이터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해보죠. 근데 두 번 실행하면 오류 나세요. 왜냐면은 두 번 실행하면 PK 값 충돌 나가지고 오류가 납니다. 네. 하시려면 이 값을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뭐 100일로 바꾸던가. 네. 자, 여기까지 아직 못 해보신 분. 네. 이렇게 보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저장되는 게 보이시죠? 네, 요걸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밑에 쿼리가 나가는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는 로직을 이렇게 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트랜잭션을 롤백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트랜잭션을 롤백 해주고요. 파이널리에서 이 엔티티 매니저를 꼭 닫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안 닫아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리소스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리소스가 없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끝나면 이건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웹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까지 닫아주셔야 됩니다. 대충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이 트라이 캐치 안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축약해서 아이고 이게 또 오랜만에 했더니 포매팅을 못하겠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트라이 하고 캐치 하고 그 다음에 tx.rollback 하고 파이널리에서 그 닫아주고 프로젝트 다 끝나면 이것도 닫아주고 요게 이제 정석 로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뭔가 이상하거나 잘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다 진행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유 다들 엄청 잘 따라오시네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네, 잘들 따라오고 계시니.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거는 딱 하나만 생성해서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공유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생성하면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베이스 접근 코드나 어떤 생성하는 걸 계속 하니까 성능이 아주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엔티티 매니저라는 거, 이 팩토리를 통해서 실제 조회한 엔티티 매니저는 스레드 간에 공유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용자 요청이 오잖아요. 그럼 쓰고 바로 버려야 돼요. 그냥. 유저의 비즈니스 로직이 돌고 딱 나가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유저가 오면 또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서 엔티티 매니저 꺼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당 이게 그냥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얘를 공유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같이 공유해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거 쓰면 걔가 다 해주기 때문에 별 고민하진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이 트러블 슈팅을 할 일이 있으면 그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년 전에 내가 이 강의를 들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PA의 모든 데이터 변경은 트랜잭션 안에서 실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프링으로 따지면 골뱅이 트랜잭션 어노테이션 안에서 처리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트랜잭션 비긴한 다음에 요 안에서 뭔가 데이터 저장하거나 변경하거나 다 일어나야 됩니다.